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찰 위성의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리고 알려진 북한 발사체의 실패 궤도, 또 원인, 2차 발사 시기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북한 발사체 경보 오발령과 방통위원장 면직, 또 MBC 압수수색과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대치정국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 한 발이 서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를 통해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대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고 공식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최악의 수, 백해 무익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잠시 뒤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선 북한 관련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엔 한때 경계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시에선 경계 경보를 내린 이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이른 아침 혼란을 겪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잠시 뒤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지, 35년 만에 사무총장 외부 영입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노총이 잠시 뒤 서울 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이어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3 WBC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둔 야구 대표팀이 대회 기간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KBO는 선수 3명에게 격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먼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관련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에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군은 기존 낙하 예고 지점에 못 미쳐 서해로 추락한 발사체의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의 발사체 관련 정보 또 수거 작업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 한 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의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북한이 그동안 준비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은 오전 8시 5분쯤 서해 추락 지점에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해역 수심은 약 7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 인양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 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 공해상, 위성덮개 낙하 지점을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해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군 레이더에서는 발사체가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과거보다 빠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고체 연료 기반인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이례적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네요. 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한 뒤 빠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이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발동기와 사용 원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실패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단시간에 2차 발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인데요. 이 군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8월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전에 안보 상황 점검회의에 이어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7시쯤 이곳 용산 대통령실의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먼저 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NSC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실은 기한으로 북한이 예고했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여기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NSC 상임위에는 통일부 권영세 국방부 이종섭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NSC 상임위원회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하지 않은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의 발사 직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변동 없이 주재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자칫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해서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북한의 전략적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미 발사를 예고했던 만큼 단계별 대응 방안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 북한이 발사 계획을 공개했을 때 NSC를 열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나아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연합훈련이나 제재 강화 등 대북 강력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이른 아침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방공호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경보 사이렌이 41분 동안 계속됐는데요. 주민들은 1983년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후 처음으로 오래 이어진 경보 사이렌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평온한 아침은 강력한 경보 사이렌 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백령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보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농사 모내 끝나고 이제 물 보러 다니거든요. 논에 나가 있는데 그때 한 6시 한 반 됐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요즘 그 북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는 7시 10분까지 4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고 강력한 경보였다고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쪽에서 막 이제 전투기 넘어오를 때 돌았는데 똑같았으면 그 상황이 뭐 이렇게 그 어떤지 그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인 가족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근 백령도 일대에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3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령도 관내 28군데 방공호에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처럼 어르신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시 10분에 사이렌이 멈추고 50분이 지난 8시쯤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대피하고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슴 졸였던 1시간 30여 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경계 경보가 발령된 곳은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였지만 수도 서울에서도 경계 경보 알림 문자가 울렸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혼란 속에 대피를 준비하던 시민들은 이내 오발령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 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 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 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 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매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응급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응급 의료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이후 지난달 5일 당정을 열어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고 또 정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의료 선진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지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고질병은 이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려 묻는 것도 하루속히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에 여력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할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오늘 긴급 당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오늘 아침 재난 문자를 받고 무슨 일인지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냥 대피하세요 말고 사유 좀 써서 보내달라, 또 대피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라도 보내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또 포털 사이트까지 다운되면서 더 불안하셨을 겁니다. 경보가 발령됐을 때 행동 요령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경보 단계는 공습과 경계, 화생방, 그리고 경보 해제로 나뉘는데요. 공습 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발생했을 때, 그리고 경계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네, 오늘 내려졌던 경보는 경계 경보였죠. 이런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1분 정도 들리는 게 경계 경보 발령의 신호인데요.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 전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열기 전원은 차단하고요. 또 물과 간단한 식량, 담요 같은 비상용품을 챙기셔야 합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르죠. 공습 경보인데요. 적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물결 치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3분 정도 울리면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폭발 충격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요. 또 운전 중이었다면 차를 길가에 세우고 키는 꽂아둔 채로 대피해야 합니다. 당황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으니 주변의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둔 것도 좋겠죠.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이나 또 국가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야 모두 최악의 수, 백해 무익이라면서 규탄했지만 서울의 경보가 잘못 발령된 것을 두고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의 발사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수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올해 벌써 10번째 발사체를 쐈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협력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어떤 경우든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이라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 유엔 결의안 준수를, 정부에는 끊임없는 안보 태세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대피 준비 경보가 서울 지역에 내려졌다가 취소된 것을 두고선 여야 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안보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위는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후 2시부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도 진행됐는데요. 이번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발사 목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 직후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해당 지역에 한때 대피령을 내렸다 해제한 데 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엄중히 항의한 데 이어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전 6시 반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NSC에서 북한의 관련 정보 수집과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비행 도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면서 우주 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위대 파괴 조치 명령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考え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米国、韓国等とも緊密に連携しながら、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及び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의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부대가 배치를 완료한 상태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탑재한 이지스함을 급파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한미일 3국이 오늘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높은 경계감으로 상황을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교섭평화본부장,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 후나고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외무성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발사 감행을 강력히 비난한 데 이어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억지력, 대체력 강화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유엔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일부 지역에 비상경보와 대피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하며 서울에 내려진 경보 오발령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이 발사체 발사 실패 인정했죠. 또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실패 원인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발사를 예상보다 좀 빨리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발사하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동창리 발사장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사대를 증축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면 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제기구에는 11일 내에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전 상황이 너무 어수선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사대를 새로 세운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점검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발사대에 이 로켓을 태우고 나서도 문제가 생겼죠. 송수신간에. 그렇죠. 하루 연기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북한은 거의 후닥닥닥 사실은 그 과정을 지금 군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우리 당국은 당분간 못 쏜다였고 대부분의 상위적 경우는 지금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지금 리병철 부위원장이 얘기한 다음에 바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여건이 되는 최단 기간에 쐈다,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다고 보세요? 이미 4월에 정찰위성 1기를 쏜다고 국가우주개발국이 보고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큰 행사는 보통 기념일에 쏘거든요. 뭐 태양절, 뭐 광명성절. 근데 지금 보면 7.27 정전협정 기념일,
또 9월도 있고 4.15 다 지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썼다. 그러나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관련 화면 나왔는데요. 일단 발사체 일부를 지금 수거했어요. 예. 예. 이걸 보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위성이 3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2단 로켓과 3단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걸 구분을 우리가 수거를 못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1단은 보통 고도가 누리호 기준으로 볼 때 고도 한 60-70km 정도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단 분리되고 2단 추력한 이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걸 수거했고 그럼 1단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거우니까 예. 이건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성체를 탑재한 부분도 네. 공중 폭발한 게 아니니까 운이 좋으면 수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게 발사체는 천리마 1호였고 예. 또 위성은 만리경 1호였습니다. 예. 천리마 1호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가요? 그렇죠. 천리마 1형이라고 그러고요. 만리경 1호라고 그러는데 이제 경은 이제 아마 망원경 본다는 뜻의 이제 그런 것 탑재체고 같아요. 만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만리경. 예.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리마예요. 60, 70년대 그때 자기들이 공업화가 아주 빨랐거든요. 그렇군요. 천리마 운동도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그때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천리마 1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제 여기 자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북한은 70년대에 입수한 그 스커드 미사일, 소련제 액체 단거리입니다. 300km. 이걸 개량을 해서 1000km짜리 노동 미사일 만들었고 네. 요 4개를 1단으로 묶은 게 은하 2012, 16년에 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ICBM 엔진을 만든 게 2017년에 318 백두산 엔진이거든요. 그걸로 ICBM을 쏘다가 이번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1단 로켓을 추력을 또 늘려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리마라고 이름을 진 거고 예. 최초로 공개가 된 거죠. 예. 궁금한 게요. 이제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2차 발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빠른 시간 내라 하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만일에 정말로 뭐 일각에서 예. 뭐 지금 예고한 6월 11일 이전에 쏠 수도 있다. 그때 쏘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본인들 말로 로켓에 문제가 있었다. 연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로켓 엔진은 개량을 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뭐 볼트 몇 개 쪼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2012년에 광명성 3호 예. 기가 4월에 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2차 발사가 12월이었어요. 8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위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을 발사할 때는 실패할 걸 대비해서 여분을 또 하나 만들어놔요. 쌍동 위성을. 그러니까 위성체는 있을 거예요. 위성을 하나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 이제 정찰 위성은 여러 개 쏴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최소 5개 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체는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발사체거든요.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검증도 못 하고 1단, 2단에서 지금 대기권도 못 나가고 추락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검증을 하고 우리도 나로 때 실패하고 나서 1년, 2년 걸렸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실패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며칠 내에 쏜다? 만일에 쏜다 그러면 정말로 무모한 짓입니다. 최소 몇 달은 걸려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최소 몇 달이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성공하기도 했었고 뭐 연료도 액체, 고체 다 사용을 했던 게 검증이 됐었잖아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근데 이번 발사체는 왜 실패했다고 보이나요? 왜냐하면 구조가 다른 겁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서 노동 미사일 개발했고 요 추진체를 4개를 묶어서 이제 추력이 이제 한 120톤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개량을 해서 이제 저렇게 우주 발사체를 계속 쏘다가 저 엔진 능력을 이용해서 2017년 3월 18일 날 백두산 엔진을 개발해요. 여기 80톤짜리입니다. 2개가 붙어 있는 트윈 엔진인데 이게 구소련의 RD-250 우크라이나제를 카피한 거거든요. 이 RD-250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백두산 엔진을 가지고 ICBM을 쐈어요. 계속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검증이 되니까 이번에 자신감을 갖고 요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서 그럼 트윈 엔진이 2개니까 이제 연료 분사하면 4개가 되거든요. 예. 그걸 1단을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추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 쏜 거예요. 그리고 지상 이런 실험이나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럼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상 분출 시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할 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 한 1단 정도면 한 170에서 200초 연소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연소 시험도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징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후다닥 결합해서 쏜 거죠. 예. 그러니까 결함을 쏜 다음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ICBM 발사는 이제 수차례 성공을 했기 때문에 ICBM 그 발사체와 이 우주 발사체는 동일한 기술이다라고 안보리가 보고서 제재를 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기술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 우주 발사체는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네. 올라가면 끝인데 올라가서 궤도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고 엔진 추력이 왜냐 탑재체 무게가 크거든요. 예. 엔진 추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ICBM은 엔진은 똑같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단분리라고 들어와서 나갔다가 우주 발사체는 우주 비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ICBM은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야 되고 재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엔진만 똑같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달라요. 네. 알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이 오전 8시 5분경에 서해상에서 그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했잖아요. 지금도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 인양된 물체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떠 있었을 거예요. 예, 그 거대한 수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보면 예. 아시겠지만 통이거든요. 네. 그 지금 떠 있거든요. 예. 저게 이제 1단과 2단을 묶는 일종의 통이고 밑은 막혀 있으니까 통처럼 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단은 이게 로켓이 달려 있으니까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없습니까? 저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제 액체 엔진으로 보여지고 액체를 쓴 걸로 보여지고 그렇군요. 1단, 2단을 분리하는 고리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윗부분에 있는 것도 지금 공중 폭발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서해 쪽에 어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서해는 수심이 낮거든요. 우리 군이 지난해 1,500m 있는 것도 끄집어냈거든요. 예, 저 2016년 광명성 4호 잔해 역시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 수거한 왼쪽이 이번에 수거한 물체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는 연결 부위고요. 그 과거에 수집했던 거는 1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 그러네요. 잔해예요. 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물 속에서 끄집어낸 게 이제 2016년이고 예. 이번 건 떠 있었던 거로 그때 치면 2016년에 꺼낼 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며칠 내에 또 추가로 수거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위치는 아마 파악할 수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번에 7번째라면서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씀드렸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쓴 건 2016년이고 2016년이었고 예, 2016년에 광명성 4호기를 예. 쐈고 예. 2012년에 7번째지만 성공한 건 2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2012년 4월에는 실패했고 12월에는 성공했고 예. 그런데 2012년 12월과 2016년에 쏜 것도 무게가 예.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신호도 지금 수신이 안 되는 죽은 위성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발사 일지 중에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도 포함하면 7차례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대포동이 어디냐면 무수단 동해예요. 예. 그때는 거기도 우주 발사체 기지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예. 그쪽은 폐쇄를 했고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동창리. 우리가 나로 우주 기지 하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앞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사 때는 그게 작동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아직 합의만 했고요. 예. 또 정부에서도 이 향후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왜냐?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지는 건 일본이 더 잘 봐요. 그렇군요. 탐지 능력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종합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3국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물론 한일 간의 직접은 아닙니다. 이제 네. 군사 협력 관계는 아니니까 미국을 경유, 하와이에 있는 대사령부를 경유하게 되면은 3국 정보를 종합하면 3국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발사체 발사 실패 원인 여러 가지 파악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조한범 박사께서는 너무 준비 기간이 촉박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리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 현지 점검에 나섰던 유구키 시찰 단장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진행했던 현장 점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인데요. 유 단장은 오염수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이 장비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능 평가를 위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알프스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농도를 측정한 원데이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1회 농도 분석을 하는 64개 핵종에 대한 최근 4년 동안의 운전된 설비 자료, 그리고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 종은 주 1회 측정한 처리 전후 최근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프스를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고 했는데요. 알프스가 설치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 주요 고장 사례에 대한 자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고장이 나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돼 있고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도 설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설비들이 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추가 자료 확보 등을 볼 때 과학적,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요, 국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렇다면 시찰단의 결론은 무언가라는 걸 겁니다. 하지만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 단장은 도면대로 돼 있다고 해서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분석에는 속도를 더 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시찰단 20명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1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둔 야구 대표팀이 대회 기간 중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KBO는 선수 3명에게 경위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프로야구에 큰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WBC 대표팀 투수들이 대회 기간 일본 도쿄의 유흥가 술집을 찾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전 전날인 3월 8일 밤 술집을 찾아 호주전이 열린 9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주전 당일이자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자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대표팀은 첫 상대 호주에 역전패했고 일본에는 9점 차로 대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네, KBO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KBO도 어젯밤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 오전 언급된 선수 3명에게 경위서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필요하다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O 관계자의 말입니다. KBO는 철저하게 개별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WBC 대표팀은 3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뒤늦게 드러난 선수들의 음주 의혹에 야구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늘었지만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실질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416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원 늘었고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77만 3천 원으로 10만 3천 원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포스코가 3년 넘게 5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 장비인 에어나이프를 베껴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9시쯤 서울 신림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정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신도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법원에서 학교폭력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투수 이영하와 정식 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 밑에서 지름 8mm 정도의 쇠구슬을 세 총으로 쏴 아파트 2층 두 가구의 거실 유리 창문을 깬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 구매가 늘면서 지난 1분기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 46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보다 14.8% 늘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 속에 임금 체불 등으로 무리를 빚은 프로농구 고양 대의원이 리그 퇴출에 앞서 보름 동안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까지 올라 있고요. 여기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시간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남부 내륙과 충청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9도, 전주와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북한 발사체 경보 오발령과 방통위원장 면직, 또 MBC 압수수색,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 등을 놓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대치 전국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